피망과 파프리카는 뭐가 다른 걸까? 이 호기심은 매우 쉽게 풀렸습니다. 맛과 식감이 아주 약간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작물인데 피망은 프랑스어, 파프리카는 네덜란드어라는 기사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풋고추랑 홍고추 차이쯤인가? 피망이 영어로는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페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고추가 맞았네? 그러니까 고추의 개량종이 피망이고 피망의 개량종이 파프리카인데 영어로는 이걸 전부 페퍼라고 부른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페퍼라는 단어 이게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후추라는 뜻 아닌가? 왜 고추랑 후추를 같은 단어로 쓰지? 라고 궁금해서 또 찾아봤어요. 고추 원산지가 남미 대륙인 건 상식이죠. 금보다 후추가 비쌌던 대항해 시대에 고추도 후추처럼 팔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페퍼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매운맛 때문에 맵찔이 유럽인들이 감당하기엔 무리였고 이 사기 행각은 대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요. 고추의 매운맛은 캡사이신 성분 때문인데 고추를 캡시쿰이라고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캡시쿰은 라틴어 캡사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어요. 캡사는 상자라는 뜻이고 캡슐의 어원이기도 한데요. 캡슐 안에 씨앗들이 가득 들어있는 모습 때문에 캡시쿰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포르투갈 사람들은 매운맛에 강했는지 이 고추를 즐겨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추 무역의 대부분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담당했어요. 그리고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고추를 퍼뜨렸다는 게 정설로 굳어지고 있어요. 이 고추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선에도 들어왔고 우리 식생활에 엄청난 큰 변화를 몰고 왔어요. 조선에서 고추는 소금 대용으로 쓰였어요. 무슨 개소리인가 싶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조선이었지만 소금은 굉장히 귀한 존재였어요. 지금이야 천일염으로 싸게 만들어내지만 당시엔 자염이라 그래서 바닷물을 끓이고 또 끓여서 귀하게 만들던 거라 금보다 비싼 게 소금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고추라는 건 소금을 적게 써도 음식 맛을 유지시켜주는 신비로운 작물이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큰 인기를 끌게 돼요. 심지어는 임금님도 이 고추에 미쳐버리게 되는데 조선 왕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용조가 대표적인 고추 매니아, 소식좌로 유명했던 영조였지만 고추장만 있으면 밥 한 그릇을 뚝딱 했던 모양이에요. 1749년 7월 24일자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옛날에 임금에게 수라를 올릴 때 반드시 짜고 매운 것을 올리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지금 나도 산초 등과 같은 매운 것과 고추장을 좋아하게 됐다. 또 영조 나이 70 중반을 훌쩍 넘긴 상노인 시절에는 송이, 생전복, 새끼꿩, 고추장은 4가지 별미라 이것들 덕분에 잘 먹었다 라면서 송이, 전복, 꿩이랑 같은 티어에 고추장을 올려놓은 걸 알 수 있죠. 영조는 수락관에서 만든 고추장보다 밖에서 만들어온 고추장을 더 좋아했다고 해요. 특히나 사원부 지평이었던 조종부 집 고추장이 최애였다고 하는데 당시 조종부는 탕평파였던 이천보의 비리를 비판해서 영조의 눈밖에 난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고추장만큼은 조종부의 집에서 갖다 먹었어요. 자기 보수를 견디면서까지도 조정부의 고추장을 포기하지 못했는데 조정부의 본관이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천이었다고 하죠. 소금 생산량이 비교적 풍부했던 서해에서는 생선으로 젓갈을 담궈 먹었던 반면 소금이 귀했던 동해에서는 밥을 넣어 삭혀 먹는 식혜가 발달했어요. 고추가 들어오자 식혜 역시도 자연스레 고추를 넣은 빨간 모습으로 변하게 됐는데 고추를 넣기 이전 식혜의 원형이 옆나라 일본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게다가 일본을 대표하는 요리가 됐는데 그게 바로 스시예요. 스시의 원형인 후나지시는 붕어를 소금과 밥에 절여서 먹는 음식이에요. 우리 식혜랑 똑같죠. 원래는 삭힌 붕어만 꺼내서 먹는 음식이었지만 귀한 밥을 버리기 아까워서 밥도 같이 먹는 형태로 변했다고 해요. 오사카 관서지방 요리였던 후나지시는 에도, 즉 지금의 도쿄로 가서 그 형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삭히는 시간이 점차 짧아지더니 아예 삭히지 않은 회에다가 밥을 뭉쳐 먹는 형태로 변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스시가 된 거예요. 에도 시대 길거리엔 초밥을 파는 노점상이 많았어요. 더운 날씨에 상하지 말라고 밥에다는 식초를 섞었고요. 에도 앞바다에서 나온 생선을 손질해 놨다가 주문 즉시 만들어줬어요. 때문에 스시를 일본 최초의 패스트푸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통적인 후나즈시와 구분하기 위해서 에도마에라는 말도 쓰는데 에도 앞바다라는 뜻이에요. 고추를 일본어로는 토가라시라고 하는데요. 토는 당나라, 카라시는 겨자, 즉 당나라에서 온 겨자란 뜻이에요. 응? 아까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왔다고 했잖아 할 텐데 일본어에 당나라 당자가 있으면 진짜 당나라가 아니라 그냥 외국에서 온 걸 뜻해요. 호떡이나 호주머니처럼 대륙에서 온 거에 전부 호자를 붙이는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문득 고추를 뜻하는 영단어가 페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칠리라는 단어도 쓰잖아. 그리고 우리가 칠레라고 발음한 국가를 영어로는 칠리라고 발음하는데 혹시나 연관이 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아무 연관은 없더라고요. 꺼무위키에 따르면 칠레의 어원에는 4개의 설이 있다고 하는데 썰이 4가지나 되는 걸 보면 그 누구도 정확한 어원을
알지 못한다는 게 정배 같죠. 혹시나 알고 계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남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칠레도 못 사는 나라겠거니 생각하겠지만 2021년 기준 1인당 GDP 16,000달러에 남미에서는 멕시코 다음 두 번째로 OECD에 가입한 나라고요. 대한민국의 자랑 인터넷 속도도로도 칠레에게 뺏긴 지 오래거든요. 한마디로 이 동네 1타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모아이로 유명한 이스터 섬도 바로 이 칠레에 속해 있어요. 이스터 섬이 유럽 사람들에게 발견된 건 1722년. 유럽 사람들은 섬 곳곳에 세워져 있는 수백 개의 모아이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아요. 아직 석기 문명에 머물러 있던 원주민들이 20m, 90톤이나 되는 돌덩어리를 어떻게 조각했을까? 더 미스테리한 것은 모아이들이 서 있는 장소였어요. 대부분의 모아이들은 해변가에 몰려 있었는데 이걸 운반할 수 있는 도구가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이스터 섬에서는 나무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통나무를 구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끈조차 만들 수 없었죠. 덕분에 모아이는 외계 문명이 만들어 놓은 조각상으로 엄청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섬에서 야자나무 씨앗이 발견되면서 미스테리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스터 섬에 사람들이 들어온 건 4세기 무렵. 원래 이곳은 야자나무로 울창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모아이를 세우기 시작해요. 모아이는 죽은 사람을 기리는 조각으로 추측하고 있거든요. 무덤 대신 모아이를 세운 거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터 섬에서 나무가 전부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엔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부족들 간의 모아이 만들기 경쟁이 붙어서 과도한 벌채를 했을 거라는 의견부터 이상기온으로 나무가 사라졌을 거라는 추측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시점부터 이스터 섬의 문명이 퇴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터 섬에는 고래와 새들의 뼈무덤이 있어요. 고래와 새가 원주민들의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다는 증거였죠. 그런데 나무가 사라지자 카누를 만들 수 없게 됐고 이웃 섬들과의 교류는 물론이고 물고기 잡이 역시 불가능해졌어요. 게다가 나무 없는 섬에 새들마저 오지 않게 되면서 식량 자원이 고갈돼 버립니다. 먹을 게 딸리자 부족 간의 전쟁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인구 역시 급속히 줄어들어요. 원주민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이 모아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아이 혐오 문화가 생겨납니다. 유럽인들이 이스터 섬에 도착했을 때 많은 모아이들이 쓰러져 있었다고 해요. 원주민들이 일부러 파괴해 놓은 거죠. 원래 모아이는 푸카오라는 붉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산으로 만든 눈이 붙어 있었지만 대부분이 파괴되고 남아있는 건 몇 개 없다고 해요. 그런데 원조 모아이를 보니까 돌하르방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닌가? 모자 쓴 것도 똑같고 손 모양도 똑같고 현무암으로 만든 것도 존똑이고 두 섬 사이에 문화 교류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돌하르방의 유래에 대해선 대략 세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한반도 본토에서 유래됐다는 설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정승을 돌로 만들기도 했는데 이 돌정승이 제주도로 넘어가면서 돌하르방으로 바뀐 게 아니냐고 추측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남방의 폴리네시아 문화, 그러니까 이스터 섬 원주민 같은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발리가 석상으로 유명한데 이 석상 문화가 퍼지면서 이스터 섬과 제주도까지 영향을 준 게 아니겠느냐 하는 가설이죠. 마지막으로 북방 유래설인데 일단 이 사진 한 장으로 거의 정리가 되는 분위기 아닌가? 이건 요나라 시대 석상이라고 하는데 발견된 곳이 고구려 영토였던 랴오닝 성이에요. 한반도랑 교류가 활발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더 위쪽 몽골 초원에도 석상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몽골에선 이걸 훈촐로라고 하는데 머리가 동그란 게 이게 원나라 시대 복장이거든요. 제주도가 원나라 말 보급 기지였기 때문에 훈촐로가 변형된 게 아닌가 하는 가설도 있어요. 여기서 문득 유행이 한물 가긴 했지만 돌하르방 하니까 슈슉슈슉 요게 생각나더라고요. 이 짤만 봤을 땐 대체 뭔 상황인지 진작도 안 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주도 난타 호텔에 있는 돌하르방이라고 해요. 칼 들고 난타 공연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난타 모르는 사람 없죠. 임면조의 아버지 송승헌이 만든 논버벌 퍼포먼스, 그러니까 대사가 없는 공연이에요. 1997년에 초연돼서 국내 최초로 전용 극장도 생기고 이제는 제주도에 호텔까지 세워버리는 위험을 떨치고 있는데 난타 인기가 많아졌던 계기가 99년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덕분이에요. 에딘버러는 스코틀랜드의 수도인데요. 영국이 4개의 나라의 연합인 건 알죠. 정식 국호가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이라고 해서 본섬인 그레이트 브리튼 안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이렇게 있고 옆에 아일랜드 위쪽에 북아일랜드 이렇게 해서 4개가 연합된 게 바로 유나이티드 킹덤인 거죠. 그런데 이 유나이티드 킹덤을 왜 한자로 영국이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순조실록에 재밌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영길리국, 에란국, 사객난국이 합쳐서 한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대영국이라 칭하고 국왕의 성은 위씨이고 그래서 대영국, 대영제국으로 부르다가 지금의 영국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별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잉글랜드의 음차였던 거죠. 독일의 경우 중국에선 덕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왜 우리는 독일이라고 부르냐? 독일은 일본 사람들이 부르던 말이에요. 일본식으로 독일을 읽으면 도이츠가 되는데 도이칠란드를 줄임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한자로 음차한 나라 이름 때문에 한국 사람이 외국 나가면 진짜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인도와 인도네시아.
인도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간디의 나라를 떠올리죠. 하지만 외국에선 꽤 높은 비율로 인도네시아를 가리킨다는 거. 아무튼 외국에서 소통 오류 조심하시고요. 국호 음차 논쟁에서 빠지지 않는 나라 하면 바로 미국이죠. 일본은 쌀미자를 쓰는데 왜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를 써주냐? 서양 사대주의 아니냐 뭐 그런 거죠. 미국을 중국인들이 처음 음차한 단어는 미리견이었어요. 아메리카라고 듣긴 들었는데 처음 아자가 잘 안 들리고 메리카만 들려서 미리견이라고 적은 것 같은데 이건 조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철종 3년에 미국인들이 조선에 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 조선 관리들이 이들의 나라를 멸이개라고 적어놨어요. 중국 사람들과 똑같이 앞에 아자가 잘 안 들렸던 모양이죠. 그 후에 중국식으로 미리견으로 불렀는데 한자는 통일이 안 된 모양이었는지 아름다울 미자랑 쌀미자랑 혼용해서 쓰던 흔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정식 국교를 맺으면서 이왕이면 좋은 단어로 불러주자 해서 아름다울 미자로 굳어진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죠. 코리아를 K로 쓰던 C로 쓰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각 나라 사정에 맞게 썼던 거니까 큰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파프리카에서 시작해서 미국으로 끝나는 영상 재밌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